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좀 복잡하지만 종류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를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런 신뢰도에 이어서 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타당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387페이지입니다. 타당도 설명할게요. 자, 타당도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적절성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물, 예를 들면 뭐 성격이다, 흥미다, 적성이다,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타당하냐, 적절하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거 참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만한 그러한 정도를 우리는 타당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러한 타당도는 신뢰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느냐, 뭐 타당도가 높아야 신뢰도가 높느냐, 이런 말을 여러 가지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검사지의 신뢰도는 그 검사지의 타당도의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뢰도가 일단 있어야 타당도가 확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가 사실은 우리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는 힘들어요. 물론 뭐 좀 특이한 그런 검사지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배우게 될 MMPI라고 하는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도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당도가 높은 그런 검사지로 보는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 신뢰도 값이 그 검사지 타당도의 최대값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타당도보다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신뢰도 값이 그 검사지의 타당도 값의 최대치가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일단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뭐 교차 타당도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또 2차에서 한 번 더, 2차는 뭐 여러분들 그 슈프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관식 기출 나왔던 문제 위주의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슈퍼노트에 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타당도의 종류입니다.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389페이지에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거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내용 타당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내용 타당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말로 논리적 타당도 또는 교과 타당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타당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학교 시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타당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논리성 타당도, 논리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용이란 게 내용이 적절하냐는 거죠. 내용이 적절하냐. 아까 우리가 타당도가 뭐예요? 적절성이라고 그랬죠. 적절성. 우리가 그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면 직업상담사 2급 1차 시험에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무슨 정치경제 문제가 나왔다. 어때요? 좀 직업상담사의 자질이나 직업상담사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어떤 시험에, 수능 시험에 정치경제 내지는 수능 시험에서 보는 우리가 뭐 수리 영역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타당하지가 않죠.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는 어떠한 타당도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답을 내용 타당도에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 교과 타당도예요. 배운 사람에게 그 배운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직업상담사에 대한 시험은 직업상담학이나 심리학, 정보론, 노동시장론, 고용관계, 법규 문제가 나와야 타당한 거죠. 적절한 문제고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냐, 이런 것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다룬다.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타당도 확보하기가 힘들다. 자, 여러분들 전문가가 다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뭐 학원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시험은 지난 뭐보다 뭐 시험이 어려웠니 쉬웠니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얘기하지 않죠. 뭐 학교 교사분들이나 무슨 입시학원 전문가, 그죠? 진학 상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교과 내용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적절했다, 안 했다.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 또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맨날 그러죠. 막 이번 수능 시험은 난이도를 실패했다는 둥, 뭐 변별력이 없다는, 그러니까 변별력하고 이게 있어요. 내용 자체가 변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기준 점수로서 또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 타당도가 깨지게 되면 변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확보하기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 제가 38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잘 반영한 그러한 문항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타당도, 내용 타당도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박스에 내용 타당도 보면은 산출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해서 난이도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단편으로 외우십시오. 1차 때는 막 이걸 막 이해하고 복잡해가지고 이걸 내가 내용 타당도를 막 누구한테 설명할 만큼 외워야 된다.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입니다. 이게 베이스 발리디티라고 하는 건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설명을 또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 학원 동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이 사람들이 안면 타당도를 전혀 알고서 하나 할 정도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다들 잘 하시는데,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이거 안면 타당도를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안면 타당도는 의외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안면 타당도가 이런 거예요. 수검자가 그렇구나 하고 느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자, 봐봐요. 1문항 1 더하기 1이 얼마냐, 2 더하기 3은 얼마냐, 세 번째 5 더하기 5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탁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검사지는 수리 영역을 검사하는 검사지입니다 하고 이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검자는 앞면 딱 이제 면대면 그걸 본 거죠. 이 검사지를 그 딱 보는 순간 수리 영역이니까 내용도 보면 어때요? 이게 수리 영역 검사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서 자기는 수리 영역이구나. 오케이. 자, 수리 영역이구나. 1 더하기 이거 너무 쉽다. 2 더하기 3 5다. 5 더하기 5 너무 쉽다. 막 그리고 자기 막 문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수검자는 이 검사지 자체가 수리 영역 검사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믿고 지금 이 검사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검사지가 수리 영역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격 검사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수리 영역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항 자체가 수검자에게는 그렇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냐고? 수리 영역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안면 타당도가 잘 돼 있는 검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보니까 검사지가 수리 영역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수리 영역으로 맞다, 그게 일치가 되어서 안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리 영역은 수리 영역답게, 무슨 성격 검사는 성격 검사답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안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혹 혹간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 이렇게 됐잖아요. 안면 타당도란 내용 타당도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실제 무엇을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측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 영역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 영역으로 보이는 정도를 잘 돼 있다. 그러면 이 검사지는 안면 타당도가 잘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는가요? 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중거 타당도입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하는 사람이 가장 중시하고 또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중거 타당도입니다. 뭐 내용이 깊이 있는 것은 뭐 따로 2차에서 또 한번 해보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는 어느 시간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고 그 입사 시험에 성적이 높은 사람을 뽑는 이유는 1년 뒤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뭐예요?
업무성과 생산성,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란 뭐냐면 그 검사지를 본 사람이 역시나 1년 뒤에 성과가 높았다라고 판단되면 그 입사시험은 뭐예요? 예언 타당도가 높다, 아주 적절한 것을 검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시 타당도는 우리가 공인 타당도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또는 공존 타당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 보면 뭐라고 해요? 나 토플 공인 뭐 9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공인이라는 게 왜 쓸까? 공적으로 인정한 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공인 타당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토익 공인 900점이란 말은 또 다른 유사 시험인 토플을 봐도, 예를 들면 토익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토플을 봐도 낮은 점수가 나올까요? 높은 점수가 나올까요? 대부분 높은 점수 나오겠죠, 그죠? 유사한 검사지니까. 그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영어의 어떤 실력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지로서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정평이 나 있는 검사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인 점수, 공인 타당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어떤 검사지를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또 다른 공인된 어떤 그런 검사지를 보게 되면 그 검사지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존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봐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지의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시 타당도. 그러니까 동시 타당도는 여러분 그냥 1차 때는 그런 거예요. 동시 타당도는 같은 시간대에 보는 것인데 중거 타당도의 한 가지로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예언 타당도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결과치를 봐야 되는데, 이 동시 타당도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인된 두 가지의 비교를 봄으로 해서 이 공인 점수 900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적절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동시 타당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예언 타당도. 일단 1차 때는 요만큼만 외웁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성 타당도입니다. 구인 타당도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내용 타당도는 뭐죠? 논리적 타당도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구성 타당도인데 construct, 얼마만큼 잘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인 거 있죠. 똑같은 시험인데 수학 시험이 보면 특히나 뭐 수학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앞부분에 딱 배치해봐요. 쉬운 문제를 뒤에 배치하고. 그런 시험지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앞에 배치한 거고 어려운 문제를 뒤에 배치한 거고 똑같은 사람이 시험을 봐도 점수가 달라요. 왜요? 어려운 시험이 앞에 딱 구성되면 심리적으로 팍 압박이 오죠. 그래서 야, 이 시험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막 불안이 조성되고 이번 시간 망쳤어. 막 이런 생각이 시험 내내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쉬운 문제도 이렇게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지 구성할 때 쉬운 문제를 보통 앞부분에 배치하는 이유가 이런 구성 타당도에 대한 그런 어떤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추상적이지 않도록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성 타당도는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구성 타당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발달적 변화를 알아본다. 내용 모르셔도 돼요. 1차 때는 그냥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거니까 발달적 변화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실험적 개입법이 있고, 세 번째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렴은 같은 문항을 묻는 것들은 같이 묶여져 있는가, 그 다음에 변별 타당도는 변별이 되는 거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묶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수렴이라는 것은 같은 유형은 같은 것끼리, 또 변별은 다른 것은 다르게 묶여져 있는가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그 391페이지에 이러한 변별과 수렴을 찾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MTMM이라고 해서 중다 특성 중다 방법입니다. 이 제목만 알아두세요.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라고 하는 거. MTMM.
제목만 아시고 밑에 나오는 내용은 2차의 영역입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요인 분석 마지막으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요인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제목만 그거 말고 있으면 요인 분석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 실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냐? 답은 요인 분석입니다. 뭐 설명에 따라서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가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항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하는데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주는 하나의 통계적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통계적 기법이면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러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뭐 이게 대체 뭔가 뭐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아직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뢰도 지난 시간에 신뢰도 얘기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문항수가 많으면 좋다, 반응수가 많으면 좋다, 개인차가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또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표집 오차입니다.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죠.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을 만드는데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서 뭔가 판단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 다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부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관념적으로, 그죠? 그렇게 생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표집 오차인데 표집 오차 때문에 생기는 타당도가 위협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표집 오차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표집을 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또 중고 측정치의 신뢰도라고 해서 그 나와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검사의 중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그 검사의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어떤 거하고 관련되냐면 그 가운데 보면 중거 왜곡과 관련된 중거 결핍, 중거 오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금방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중거 결핍이 뭐냐면 반드시 물어봐야 될 항목이 빠져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상대자로 어떤 남녀 간에 남자는 여자를 남자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간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그 사람이 직업이 아주 화려하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걸 모르고 결혼하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 대상자를 파악하는 검사지가 있는데 거기에 인간성이나 성격을 묻는 항목이 빠져있다. 이거는 굉장한 결핍이죠. 그래서 중거 결핍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중거 오염입니다.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떤 거 물어보면 좀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걸까요? 뭐가 있죠? 뭐 조상 중에서 무슨 32대 조상 중에서 뭐 이렇게 무슨 영의정이나 자의정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글쎄요,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것도 중요하다. 집안에 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조상 중에서 무슨 신라시대 때 벼슬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것 같다고 우리가 중거 오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결핍이나 오염 합쳐서 왜곡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중거 왜곡이 일어나면 중거 측정치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신뢰도를 가지고 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신라시대 때 뭐 어떤 내 조상이 뭐 했다고 뭐 뱃을 했다고 해서 뭐 마립간이나 이런 거 마립간이 왕인가요? 마립간이라 무슨 뭐 그러겠다. 그래서 그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범위 제한은 우리가 반드시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부만 딱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죠. 운무라는 개구리가 운물에 비쳐있는 그 하늘만 보고서 세상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판단의 오류가 타당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뭐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범위 제한이라든가 또 마지막에 같은 그 표집 오차 이 네 가지가
타당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당도 확인 절차라든가 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관계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뭐 2차 시험에 1차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조금 개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챕터 4로 갑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뭐 검사지의 종류도 배웠고요. 전 시간에 또 검사지 뭐 목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도 배웠고, 규준과 배웠고, 점수 해석의 방법도 배웠고, 타당도, 신뢰도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건 일반적인 총칙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직업 상담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은 각종 직업 심리 검사지들이겠죠. 그래서 검사들이 성격에는 뭐가 있고, 지능 검사지는 어떤 게 있고, 흥미는 뭐가 있고, 가치관은 뭐가 있고, 또 정질적 검사는 뭐가 있고, 투사적 검사는 뭐가 있고, 상황 검사는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공부합시다. 394페이지 지능 검사입니다. 자, 지능 검사는 일반적으로 추상적 사고력이라든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상황에 대처하기, 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지적 힘, 이런 것들을 지능 검사라고 하고요. 제일 밑에 보면 지능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95에 지능 검사로서 대표적인 것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검사. 우리가 전전 시간인가요? 제가 그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 있죠? IQ라고 하는 거, 인텔리전트 퀘스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만들어진 그 검사지로 한동안 우리가 사용하다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국판 웩슬러라고 하는 분이 만든 지능 검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성인용이 있고 아동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KY제는 아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A가 그 성인용에 보면은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어떤 게 객관식 문제 나올지 뻔하죠, 그죠? 뭐냐면 웩슬러 검사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이다. 언어성 검사의 하위 검사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6개 중에서 하나 설득 빼고 뭐 차례 맞추기라든가 토막 짜기, 동작성 검사의 하위 검사명을 쓱 집어넣어서 찾는 것. 너무 쉽죠? 이게 쉬우려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1차에는 이런 하위 검사명을 언어성과 도구성 또는 동작성에서 나누어 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입니까? 그 표베트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찾으셨나요? 제일 밑에 395페이지 밑에, 그죠? 형광펜으로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위에 나오는 진단 분류 체계는 제가 그냥 참고로 둔 겁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제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잠재적 또 현실적으로 그 개인에게 있는가 또 있다고 판단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적성, aptitude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성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지는 바로 GATB, 바로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고 하는 건데, 미국 노동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 검사지 중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 우리가 보통 건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거,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모으다, 총집하다, 메이크업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끌어모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뜻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GATB라고 B를 쓰게 되면 무슨 종합 검사 이런 뜻입니다. B가 들어가면,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래서 GATB는 제너럴이니까 일반이고 aptitude니까 적성이란 말 들어가니까 일반 종합 적성 검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위 검사에 보면 뭐 기구 대조 검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분해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 방식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필 검사가 있죠. 그 다음에 도구 검사가 있죠. 나누어집니다. 지필 검사와 도구 검사, 특히 도구 검사 4가지만 알아두세요. 도구 검사는 뭐예요? 환치, 회전, 조립, 분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알게 되면 다음 중 GATB의 도구 검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환치, 회전, 조립, 분해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찾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398과 399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가면 고용노동부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GATB는 일반적으로 적성검사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로서 가장 유명한 것을 보여준 것 뿐이고, 정작 우리가 상담에 쓰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총 11개의 적성 요인과 19개의 하위 검사 줄 거세요. 행강편으로 착착 끄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뭐 통으로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401페이지에 보면 구체적 내용이 있어요. 그 적성 요인하고 오른쪽에 구체적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뭘 보고, 가운데 좀 보면 상황 판단력을 뭘 보며 집중력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상황 판단력하고 밑에서 두 번째인 사고 유착력 있죠. 여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성인용 직업정상검사의 적성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사고 유착력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또는 다음에 설명한 적성 요인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리까리해요. 이게 상황 판단력을 물어보는 걸까? 아니면 사고 유착력을 물어보는 걸까? 이런 것들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 한번 면밀히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또 직업 적성검사도 고용노동부에는 또 딱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청소년용 직업 적성검사는 성인급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습니다. 내용이 조금 적은데, 거기 보면 이제 적성 10가지가 있고요. 하위 검사 또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용은 몇 개 되어 있을까요? 성인용은 아까 얘기처럼 개수가 좀 더 많아요. 11개 적성 요인과 19개인 반면에 청소년은 10개와 15개로 조금씩 줄죠. 그래서 그거 차이점. 그러니까 문항의 숫자가 조금 줄고 살펴보는 적성 요인이 적다. 이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성숙 검사입니다. 진로 성숙 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달 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니까 미추리티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것을 고려한 검사지인데요. 진로 성숙도에 대한 개념만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그 까만 박스 첫 번째 거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진로 성숙도란 이런 말이 있죠. 개인이 발달 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제가 따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문장 그대로 깔끔하게 설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로 성숙도와 관련된 검사지 중에서는 성숙도를 측정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CDI라고 해서 슈프가 대표적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크라이티스의 CMI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미결정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 아이의 성숙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아이가 진로 미결정 상태에 빠져 있는가, 어느 정도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검사하는 건데, CDI라고 해서 오시프가 개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VDMD, 나중에 MVS, My Vocational Situation이라고 해서 내 직업 상황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홀랜드가 만든 이 검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척도를 알아보는 ACDM, 하련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대학교에 가서 뭐 취업 지원관 이런 업무를 여러분들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하는 무슨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가 대학교 무슨 학생들 경력개발센터에 가서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이 대학생을 위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이 바로 이 하련이라는 분입니다. 이 하련이 대학생들에 대한 특화된 이론과 검사지 또는 의사결정 모형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한 사람이에요. 꼭 여러분들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하련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검사지 개별적으로 보면 CDI가 있어요. 슈퍼가 개발한 건데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CDI는 진로 발달,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디벨롭먼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검사지는 좀 빨리 따라오세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대학생용이 있다. 그러면서 5개의 선호 직업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진로 계획, 진로 탐색, 의사 결정, 일 세계에 대한 정보, 선호하는 지구권에 대한 지식, 이렇게 5개 영역으로 진로 발달 영역을 획득해놨다. 이런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3가지 척도로 발달,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진로 성향, 이렇게 해서 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진다. 행강편으로 계속 쭉 그어가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5가지 차원과 3가지 척도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CDI에 대해서는. 그 다음 CMI입니다. 사실 CMI가 조금 늦게 개발된 거지만 더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MI는 크라이티스가 개발했고요. 주로 그 3번째 보면은 미결정 상태와 비현실형에 빠져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검사지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여러분들 405페이지에 CMI의 활용 또는 상당 기법이라고 해서 전통적이면서도 종합검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 종합검사 해석 방법을 가져가야 될 뿐만 아니라 검사도구의 해석법으로서 우리가 태도 척도와 또 그 뒤에 나오는 능력 척도, 이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 척도 내지는 상담 척도에는 진로 결정성부터 타협성까지 5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척도에는 자기 평가부터 문제 해결까지 역시 5개의 영역이 있다는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CMI는 그냥 다 외우세요. 이거 뭐 어느 거는 중요하고 어느 건 안 하다 없어요. 1차 시험은 다 나옵니다. CMI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MI는 그 척도 하위별 영역 5개 그게 태도 척도든 상담 척도든 또는 능력 척도든 간에 따지지 않고 다 나온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결정 척도에서는 아까 얘기처럼 50호가 개발한 진로 결정 검사가 있다라는 정도 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DMD 나중에 이제 MVS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407페이지 보면 진로 결정 척도 하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ACDM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만 좀 알려주시면 되냐면 그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에 보면 진로 결정 유형이 있죠. 하위 요인 3가지 나옵니다.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직업 상담학 공부하신 분 기억나신다면 의사결정 모형에서 하렌의 의사결정 모형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렌의 진로 결정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이 3가지 딱 보면 객관식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죠? 한 3-4번 나왔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진로 발달과 관련된 검사지, 그 다음에 또 적성 검사지, 그 다음에 또 지능 검사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408페이지에 나오는 흥미검사, 지금 흥미검사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준비 잘 하시고 미리 한번 예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